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매우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이 추석을 잘 보내셨어요? 저도 차례 지내고 네 명절 내내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했답니다. 네, 좀 급하게 맡은 일이 있어서 화면 세팅이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추석 때 사무실에 계속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쉬고 점심 먹고 나와서 12시, 1시까지 일하고 들어가고 하는 걸 반복했네요. 책 쓰고 있는 게 좀 밀린 게 있어서, 밀렸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급하게 일정이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목표한 바를 잘 못해서 지금 속이 답답한데, 어찌됐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고력 수학에 대한 궁금증 해결 이런 부분들, 질문은 몇 개 안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정한 주제가 좀 이렇게 폭이 좁다 보니까 질문은 3개 딱 질문이 올라왔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하고,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 이 방송을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질문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사고력 문제집의 경우 본인이 한글을 스스로 읽을 줄 알 때 풀어야 하나요? 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예. 이렇게 한글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사고력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이거는 비단 사고력 수학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책을 보고 공부할 때 한글을 읽고 스스로 공부하는 게 좋은데, 잠시만요. 한글을 읽고 스스로 공부하는 게, 수학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하죠. 네, 수학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한글을 읽고 하는 게 한계가 많이 있을 테니까 이때 과연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로 보이고요. 실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수학 공부 또는 사고력 수학의 공부를 아이 어릴 때 6세나 7세 요맘때에 고려하신다고 하면 한글은 꼭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학이라는 것은 규칙에 대한 이해와 약속에 대한 이해에 대한 수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한글을 읽고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면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어린아이들 배우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는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 라이브 방송 좋아하시면 네, 저야 감사하죠. 네. 다시 이어서 한글을 꼭 스스로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규칙과 약속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배우고 하는 과정은 한글하고는 크게 사실은 관계는 없거든요. 다만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글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된 문제도 있고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한글 또는 이런 상황의 이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글을 하는 아이들이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제가 많은 아이들 가르쳐보고 또 저희 집 아이들 교육 어릴 때 해본 걸 생각을 해봐도 저희 집 아이도 둘이 완전 달랐어요. 가끔 예로 말씀드리잖아요. 큰아이는 한글을 매우 빨리 스스로 깨쳐서 그 당시에 이제 제일 많이 보던 사고력 책, 지금도 유명하지만 팩토라는 책을 6살, 7살 때도 이제 자기가 읽고 이렇게 푸는 책이 있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반면에 둘째 아이는 한글을 매우 늦게 뗐어요.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아마 한글을 다 못 읽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이도 책을 스스로 읽고 하진 않았지만 설명해주고 재미있게 문제를 푸는 과정들은 했었고 그 다음에 수학학원도 사고력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제가 아는 센터에 원장님께서 보내시라 해서 다녔었습니다. 재미있게 다녔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하게 되면 더 낫고 더 수월한 건 사실이지만 수학적인 관계는 한글을 꼭 읽고 스스로 한다라는 부분도 좀 독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수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시키시고자 하면 한글을 꼭 떼지 않았더라도 사고력 수학을 하는 데는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탑사고력 수학에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꼭 탑사고력 수학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탑사고력 수학 P단계에 시계보기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꼭 사고력인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해서 적합한 내용인지 이 시기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이유까지도 좀 물어보셨고 사고력 발달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자, 시계보기입니다. 시계보기. 자, 시계보기는 교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30분 단위 시계보기가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규칙과 함께 다루고 있어요. 시계보기를 배우긴 배워야 되겠는데 1학년 시기에 시계를 깊이 있게 많이 공부할 건 없거든요. 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가끔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은 수학을 처음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학습 대상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제일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배우는데 단어나 용어나 또는 수학의 어떤 대상 이런 것들이 명확히 수학이 아닌 경우, 명확한 수학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세모, 네모, 동그라미라고 배우는 부분이나 상자 모양, 공 모양, 기둥 모양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배우는 경우에도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하지 않고 그다음 원기둥, 구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이 생활 속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체들을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아이들이 보고 느낀 바를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은 구른다, 어떤 모양은 이렇게 만져도 구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보기 같은 경우도 1학년 시기에는 30분 단위의 시계보기를 하고 나서 사실 더 할 게 없죠. 그래서
규칙과 함께 다루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시계는 저는 규칙에 관한 한 문제라고 바라보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P단계에서도 탑사그룹수학 P단계가 7, 8세라고 학습 대상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8세 단계에서 학교에 나오는 내용의 어느 정도까지와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처음에 들어갈 때 경시대회 같은 데에서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정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한 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계 보기가 7세에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같이 판단을 하고 실었다기보다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에 30분 단위의 시계 보기가 나오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시계 보기는 사실 아이들에게 접해주는 것이 규칙에 대한 뭐랄까요 이해와 노출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되게 기본적인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계 보기를 했을 경우에 어떤 방향성, 어떤 내용의 사고력이 큰다 이런 부분보다는 내용이라고 하면 사실 규칙, 그 다음에 시계 보기는 아이들에게 어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규칙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적용해보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수학적인 사고력 발달에 도움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실었고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1학년에 나오는 그 내용에 맞추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분단위까지 보는 시계 보기가 나오고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인 시간이라는 개념도 배우고 계산하는 것까지도 2학년에 다루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시간은 처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탑사고력뿐만이 아니라 시계 보기를 7세에 다룬다라고 하면 학교 입학에 대한 준비일 수도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시계 보기는 어떤 기본적인 수학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간에 질문하신 것 중에 답변을 하나 하고 갈게요. 입학 전에 어느 정도까지 하고 가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질문이 3개가 있기 때문에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간략하게 사고력 수학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학교 입학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은 연산이 대다수이면서 이와 같이 시계 보기 그 다음에 규칙 찾기도 제일 기본적인 걸 다룹니다. 그 다음에 모양 알기 입체 도형 먼저 평면 도형 다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의 수학으로 보면 모양은 입체가 6학년 쪽으로 가 있어요. 6학년 쪽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평면 도형 같은 경우를 2, 3, 4 이렇게 올라가면서 배우는데 1학년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1학기 때 입체 모양을 먼저 배우고 2학기 때 평면 모양을 배웁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이라는 대상 이런 것들은 입체가 더 익숙하고 쉽습니다. 인지하고 인식하기가. 사실 평면 도형이라는 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패턴 블럭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모 모양의 블럭이 있어요. 이렇게 두께를 가진 얇은 두께도 있고 두꺼운 두께도 있는데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도 참 난감했던 때가 있어요. 이거는 삼각 기둥 모양일까요? 삼각형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의 섬세한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기가 참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삼각형 모양의 블럭인데 이게 두께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입체 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이 뭔지에 대해서 아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가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잘라낸 두께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됐던 거죠. 근데 사실은 삼각형이라는 도형은 평면상의 두께가 전혀 없는 모양이죠.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모양 이런 개념이죠.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유아 시기에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들을
만지고 모양을 익히고 하기 위해서 패턴 블럭과 같은 이 모양을 가진 얇은 두께의 어떤 입체 도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입체를 먼저 다루긴 하지만 사실은 학습적으로는 평면 도형이 배우기가 더 간단하고 쉽죠. 뭐 쌓기나무 이런 것들은 되게 복잡하고 교구가 직접 있어도 헷갈리고 눈으로 직접 봐야 되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도 입체와 평면에서도 인지를 기본으로 하는 이런 모양이 있어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는 단계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입체, 평면 이렇게 다루고 수학 학습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익히고 뭐 이런 것들로 넘어가면 평면 도형을 쭉 하다가 나중에 6학년에 입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넘어가면 이제 중학교 때는 입체하고 평면이 이제 같이 다루어지게 되는데 1학년 2학기 때 어찌되었든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입학 준비로서의 도형 이렇게 보면 사실은 1학년 때의 도형은 입학 준비랄 게 없어요. 그래서 입학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학습에 대해서 추천드리는 최소의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연산과 한글입니다. 네, 연산과 한글. 이 연산과 한글을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학습에 쉽게 적응하고 큰 어려움이 없는 가이드예요. 그런 가이드고 뭐 더 많이 하면 더 수월하게 할 것이고 더 적게 하면 약간 불편한 것이겠죠. 그래서 한글을 꼭 해야 되느냐? 요즘에 한글을 거의 다 하고 오니까 그리고 사실은 유치원 생활을 하면 유치원에서 한글을 조금씩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 둘째 아이들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 한글을 안 하고 학교에 들어가면 어쨌든 불편함은 겪어요.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배우려고 학교에 들어갔고 약간의 불편함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또 되는 거고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학교에 가서 수월하게 학습적으로 적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꼭 해줘야 된다라는 두 가지, 꼭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지만 해줘야 된다 두 가지, 한글과 바로 연산입니다. 수학에서는 연산만 해가도 1학년 수학 학습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시계 보기도 하나에 있겠네요. 시계 보기는 생활 속에 있기도 하지만 1학년에 가서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면 이게 참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해놓으면 도움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탑사고력 P단계 이런 책들처럼 사고력이든 아니든 간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책은 대부분 1학년에 학습되는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공부를 시키시면 웬만큼은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책 공부시키시면 도움은 사실 다 되는 거예요. 네. 한글 안 떼고 가면 안 될 것 같죠. 거의 다 하고 오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안 떼고 가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약간 좀 뭐랄까요, 다른 친구보다 못해 보이는 거, 이게 문제라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이런 게 문제라는 문제인데 그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비해 주는 게 훨씬 아이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버리면 학교 생활이 참 재미없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연산은 1학년 과정은 2학년 때 받아올림 있는 과정 정도까지 하거든요. 2학년이 아니라 1학년 2학기 때 어쨌든 한 자리예요. 한 자리. 그래서 연산도 한 자리만 확실히 해놓고 1학년에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요즘에 공부를 워낙 많이 시켜서 그런데요. 요즘에 공부를 워낙 많이 시켜서 그런데 곱셈9구도 어릴 때부터 막 관심을 가지고 곱셈9구는 언제 떼야 편한가요?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정말로 그 아이가 영재하고 그 학교 진도, 학교 수학 진도도 엄청 빠르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한다고 하면
빨리 해야겠지만 영재화가 아니라 학교 교육보다 1년 정도 빠르게 정도로 아니면 제 속도로 가다가 서서히 빨라져도 되겠다. 이게 보통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곱셈 구구나 이런 부분들도 2학년 돼서 외워도 하등 문제될 거 없습니다. 너무 아이들 다 준비해 주려고 선행에 막 사실은 원리생 같은 책도 이렇게 연산책에 좋은 책이 나오다 보니까 원리생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좋은 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집에서 꾸준히 시키시면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아이 학교 생활을 미리 준비해 준다라는 부분을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많이 챙겨야 될 것처럼 생각하시고 곱셈 구구 같은 경우도 2학년 1학기 마지막에 나오고 구구는 2학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과로 보면 2학년 1학기 마지막에 곱셈을 배우고 나서 방학 때 외우면 돼요. 구구단을. 제가 가르쳤던 어린아이들 중에도 뛰어난 아이들인데도 아주 그러니까 중상에서 상 정도 되는 뛰어난 아이들인데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은 뛰어난 아이들인데도 2학년 1학기 때 연산 구구단을 벌써 외웠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치동 아이들도. 네, 근데 교육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연산을 너무 싫어하고 사고력만 풀고 싶어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연산은 지루하고 사고력이 재밌으니까. 네, 원리쌤 2학년 3권이 좀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빼면 수월하긴 하지만 아니야. 두 자리 더하기 빼기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에 너무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단원평가에서 마지막 문제들이 서술형이고 한글을 알아야 근데 한글 알아야 되죠. 네, 그게 아이러니죠. 네, 맞아요. 아이러니예요. 한글을 들어가서 배우게 되어 있는데 단원평가에 짧게 한 줄이고 쉽지만 이 한글로 되어 있는 문제가 나온다. 이게 아이러니죠. 맞아요. 네,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떼고 가는 게 아이들이 덜 불편하게 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시계를 아이가 너무 이해를 못하고 하면요 모형 시계를 하나 사시든지 해서 자주 접해주게 하는 방법이 최고고요. 먼저 정각을 가르치세요. 정각을 가르치신 다음에 정각이 익숙해졌다 하면 이제 분을 가르치는데 분을 가르치는 것도 30분 단위로 가르칩니다. 30분이 익숙해지고 나면 10분 단위, 그 다음에 5분 단위 이런 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접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규칙이기 때문에 시계는 7세 아이가 초등원리생 5권 하는 것도 느린 게 아니에요. 네, 1학년 말씀이죠, 그죠? 자, 다시 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아이가 수학을 좀 하는 아이인데요. 자, 여기 밑에 있습니다. 사고력 노출이 좀 빨랐던 아이인지라 현재 7세예요. 7세. 103의 풀이를 정답률 85% 상당히 잘하죠. 끝내고 최상위 사고력 레벨, 그것도 최상위 수학이 아니라 최상위 사고력이고요. 최상위 사고력도 문제집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탑 사고력 단계는 어떤 게 맞을까요? 일단은 답변을 먼저 해드리면 탑 사고력 단계는 A단계로 추천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산은 곱셈 구구 이미 외웠고요. 원리생 2-3권까지 잘 진행했어요. 2-3권 매우 어려운데 아주 잘하는 아이예요. 7살이면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탑사고력 수학이나 원리생 좀 시켜보셨잖아요. 아주 잘하는 아이예요. 그죠? 자, 지금 질문이 1031 풀이를 한 다음에 탑사고력 수학 추천, 그 다음에 연산을 이 정도 하면 속도를 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셨어요.
자, 7살 아이가 1031 프리 단계를 잘하고 있다면 7살 아이가 1031 프리 단계를 잘하고 있다면 수학적인 머리가 좀 있는, 재능이 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탑사고력 수학하고 비슷한 단계로 보면 탑사고력 수학 A 단계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탑사고력 수학 A 단계와 1031 프리가 초등 1학년 단계를 마친 사고력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즉 실질적인 대상은 2학년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탑사고력 수학으로 보면 A단계하고 비슷합니다. A단계도 초등 1, 2학년이 대상인데 초등 1학년을 마친 아이들 또는 초등 1학년 심화 과정까지가 잘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탑사고력 수학 A단계를 하셨다면 좀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안 하셨다면 탑사고력 수학 A단계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만 탑사고력 수학 A단계를 난이도로 1031 프리하고 비교를 하면 비슷하거나 탑 A가 조금 낮거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탑 A 수준이 쉽지가 않아요. 다들 이제 너무 어렵다는 분도 있으시고 물론 이제 아이들이 잘 해나가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렇게 보면 1031 프리하고 탑 A는 비슷한 선상, 그러니까 같은 난이도의 같은 시기의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탑사고력 수학 B단계는 2학년, 3학년이고 연산도 실제로 B단계를 하려면 곱셈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곱셈 보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고 곱셈에 대한 이해가 좀 깊이 있게 되어 있어야 탑사고력 수학 B단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탑사고력 수학으로 보면 1031 프리로 보면 프리 다음에 탑 A를 해도 괜찮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학년 완전학습에 해당하는 사고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보면 2학년 단계거든요. 1031로 보면 A단계는 곱셈을 몰라도 가능하죠. 예, 물론입니다. 곱셈은 2학년이기 때문에 탑사고력 수학으로 보면 B단계가 1031의 인문하고 같은 2학년, 3학년, 2학년 과정을 마친 이렇게예요. 예, 그 수준을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산은 지금 요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2학년은 마스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2학년은 마스터가 돼야 되고 사실은 그 탑사고력 수학 B단계 그 다음에 1031 인문 이 책들은 저는 2학년 2학기 교과도 좀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연산은 선행이 더 빨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노선표로 계속 나가면 되는데 2학년 연산이 끝나고 2학년 교과에 대한 심화 문제를 좀 하고 B단계, 탑사고력 수학 B단계나 1031 입문책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됩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사고력 수학은 팩토, 1031, 노크, 탑사고력 수학 이렇게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무래도 1031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1031은 초급 이상으로 진행해 가다 보면 너무 어려운 게 좀 있어요. 네, 이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야. 그냥 아이한테 이런 게 한 번 있어 라고 설명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정말 도저히 풀 수 없는 몇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거나 아주 특수한 논리라서 저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게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였지? 이런 문제가 초급부터 일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31은 사실은 좀 너무 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일 어려운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탑사고력 수학, 사고력 노크, 팩토 이런 책들이 엄마가 설명해 주시기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지 보고 공부하시면서 아이하고 하셔야 되고요. 팩토, 노크,
탑사고력 수학 이런 책들이 이제 그 밑에 사고력 책들인데 팩토가 좀 재밌는 내용들이 좀 많은 책이고 그 다음에 그 셋 중에는 탑사고력 수학이 조금 더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 다음에 탑사고력 수학하고 팩토를 어느 학부모님께서 다 풀리고 저한테 이제 비교해서 글을 써주신 적이 있는데 팩토는 퍼즐 같은 좀 재미있는 사고력 책이라고 하셨고 탑사고력 수학은 훨씬 더 수학적인 책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결이 좀 다르다라고 느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쓴 거고 탑사고력 수학은 교과 수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력을 이끌어가려고 했고 아무래도 1031이나 팩토는 예전 영재교육원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좀 극단적인 문제들도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력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아마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만요. 자, 사고력 수학은 초3을 들어가기 이전과 후로 나누어서 설명을 보통 해드립니다. 자, 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교과의 무게가 저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전까지 초2까지의 교과는 연산 위주예요. 연산 위주고 기초 개념 위주입니다. 그래서 교과 심화 교재를 풀려도 사실은 생각하는 힘을 키울 만한 수학 공부라고 여겨지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시기에는 바로 사고력 수학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수학을 아주 잘하든지 어느 정도만 하든지 이 정도의 차이를 떠나서 사고력 수학을 아주 어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단계를 한 단계 정도 낮추면서 아이의 단계에 맞게 학습할 수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과 수학이 기초학습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공부를 좀 시키자라는 거예요. 아까 어느 어머니께서 댓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연산은 지루해서 안 하려고 하고 사고력만 하려고 해요. 사고력만 하려고 하는 게 어디예요? 기특하잖아요. 이 사고력 내용이 아이에게 퀴즈 문제를 제시하듯이 계속 생각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밑에는 그러면 사고력을 하면 안 되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밑에는 일단은 중심을 교과에 놓고요. 얘를 잘 해야 됩니다. 얘가 잘 쌓여가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사고력 수학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교과의 심화서까지를 해요. 근데 재미있게 해요. 그러면 심화서의 한 다른 종류로서 사고력 수학을 접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뒤부터의 사고력 수학은 얘는 심화다. 그래서 심화 수학으로서 교과 이상을 아이가 공부할 여력이 되고 하면 사고력 수학까지 보면 됩니다. 교과에서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사고력 수학을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학년 단계를 좀 넘나드는 내용들도 다르고 그 다음에 교과에만 나오는 논리가 아니라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논리들도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배경 지식을 늘리고 수학을 즐거워하는 아이라면 수학의 깊이를 더하는 데 사용해야 될 책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력 수학은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 여기에 사고력은 만약에 그만큼 여력이 안 되면 꼭 해야 되는 거로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 있으시거든요. 사고력 수학을 안 해서 수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사고력 수학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있으신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니죠. 그런 거. 사고력 수학이 오히려 심화를 다루고 있는 수학인 경우가 대다수고, 사고력 수학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교과 기본을 더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네, 그래서 사고하는 힘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수학의 기초가 되고 기본을 만들어주는 거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교과 수학을 둘러싼 더 폭넓은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얘가 교과 수학을 밀접하게 더 잘하게 해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제가 준비된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유자수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PPL 광고를 의뢰를 했고요. 유자수라는 책이 부모가 아이들과 놀아주듯이 해야 되는 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제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책이 매우 많이 알려진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방송을 의뢰했다기보다는 유자수라는 책을 진짜 원래 제가 수학 생각하는 거로 이렇게 이건 이런 식으로 다루어줘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각한 부분을 샘 해밍턴의 가족이 잘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는 생각한 거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송에 나왔었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유튜브에도 올라올 건데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면 제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안내를 한번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릴 때 사고력을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수학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이 제가 교과 밖의 내용을 많이 다룬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좀 말하자면 이게 극단적인 심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근데 경시하고 좀 차이가, 경시는 심화 문제로 가면 갈수록 이게 경우를 많이 따져봐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사고력은 논리적인 극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들을 깊이 있게 많이 시킨 아이들이 보면 나중에 공부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3, 4, 5학년 때 정말 공부를 깊이 있게 초등학교 3, 4, 5학년 때 해놓은 아이들이 나중에 수학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그런 아이들을 좀 봐서 어릴 때부터 사고력 수학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7세 아이 탑사고력 원리생만 해도 되나요? 수학에 대해서 7세 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과 깊이를 더해주는 게 탑사고력 수학과 원리생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한두 가지를 정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탑사고력 수학과 원리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아수학에서 원리생을 처음 만들고 탑사고력 수학을 만든 거겠죠. 교과 사고력 테스트 했을 때 사고력 점수가 더 높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생각하는 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길러진 아이로 보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교과 점수가 낮다는 건 교과에 대한 기본 학습이 덜 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공부를 하면 앞으로 잘할 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세 여하고 연산 두 자릿수 덧셈 뺄셈 잘하는데 연산은 꾸준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정말 연산은 힘들어요.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리는 조금이라도 재밌게 만들려고 한 거고요. 고학년 최상위 사고력은 어느 정도 난이도인가요? 제가 책을 다 보진 않았는데 일부 좀 본 내용으로 보면 아주 높습니다. 네. 103이라고 비교하자 이러면 103이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103일보다 높다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104일은 좀 극단적인 내용이 있어서, 하지만 제가 본 책 내용으로는 참 괜찮은 내용이 그러니까 괜찮은 내용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수학에 정다면체를 배우는데, 교과로 정다면체를 배우면 정다면체가 왜 5개가 생기고 이런 걸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수학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고, 중등 교과학원 다니면 교구도 제대로 없이 그걸 말로만 설명하고 아이들 암기시키다시피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다면체가 왜 5가지고 그걸 되게 풍부하게 다루는 게, 보면 이제 제가 본 컨텐츠들로는 초등수학 사고력 컨텐츠거든요. 근데 최상위 사고력이 보니까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6학년 내용에 담고 있더라고요. 근데 6학년 교과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행인데 조금이라도 더 잘 풀어내려고 노력을 한 책, 중등 교과보다는 결국은 수준이 높고 중학교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네, 고난이도죠. 문장 없는 사고력 문제집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문장 없는 사고력 문제집. 문장 없는 사고력 문제집.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문장이 있고 없고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수학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황이 주어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고력 수학은 문장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상황을 만드는 건 결국 문장이니까. 조2 아이가 교과 사고력 테스트 했을 때 사고력 점수가 높게 나온 건 교과를 더 그럼요. 네. 사고력 점수, 교과 점수라는 게 이분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사고력 쪽이 아이가 그동안 해온 거에 더 익숙한 내용들이 많았겠죠. 네. 그렇다면 교과는 아직 덜 익숙한 내용이 많다는 건데, 교과 문제집들을 앞으로 풀리면서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리상 9보전을 하고 계세요. (2학년) 때부터 교과 심화를 시작하려면, 교과 심화를 하는 정도는 디딤돌 책으로, 최상위 S를 말씀하셨으니까 디딤돌 책으로 예를 들면 디딤돌 응용을 한번 풀려보시면 좀 잣대가 생길 것 같아요. 디딤돌 응용을 풀려보셔서 잘 해나간다고 하면 최상위 S나 최상위까지도 도전해보는 게 충분하고요. 디딤돌 응용도 사실 뒤에 문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일지를 먼저 측정하는 게 좋지, 최상위까지 해야 됩니다, 최상위 S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상위 수학이나 최상위 S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디딤돌 응용 정도를 한번 아이와 해보고 나서 수월하다, 그렇다면 수학은 좀 어려운 걸 해나가야 돼 하면 최상위나 최상위 S를 하시면 되는 거죠. 둘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난이도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디딤돌 응용으로 보시고 최상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4세 아이예요. 유자수 다음 순서요. 유자수를 이렇게 차례로 한다고 하면 원리생 같으면 5, 6세는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자수로 놀이식으로 하는데 수개념을 좀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유자수가 끝난다고 하면 유자수를 끝까지 하면 그리고 거기 있는 걸 반복까지 하면 원리샘 나중에 7, 8세 단계로 바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6, 7세 단계가 더하기 빼기 1, 2, 3이에요. 근데 유자수에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를 보고 안 보고 이렇게 힌트를 준다 안 준다 이런 것들도 조절하면서 엄마가 아이의 수학을 좀 이렇게 잘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자수를 하시고 나서 원리생 같은 경우는 6, 7세나 7, 8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게 결이 좀 다르니까 얘는 놀이식으로 하고 얘는 반복 연습하게 하니까 다르긴 하지만 개념이 좀 충분히 잡힌다고 하면 7, 8세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유자수는 전 영역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잘 해왔으면 탑사고력 수학 K단계부터 해서 전체 영역에서 이제 진짜 공부하는 쪽으로 넘어가야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6세 사고력 학원 다니지 않고 원리는 탑사고력만으로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탑사고력 수학뿐만이 아니고 요즘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약간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꾸준하게만 할 수 있으면 6세면 집에서도 충분히 학원 다니는 효과를 요즘에는 볼 수 있어요. 사고력 좋은 아이도 눈높이 연산만 시키면 사고력이 안 좋아지나요? 이게 참, 눈높이 연산을 시킨다고 해서 사고력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네. 수학적인 생각하는 힘은 좀 타고나는 부분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눈높이 연산이든 구몬이든 이런 학습지도 꾸준하게 풀리고 꾸준하게 접한 힘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꾸준하게 했을 때 사고력을 키운다 아니다라는 건 폭넓게 공부하자 이런 부분이지, 사고력이 뭐 금방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논리적인 학문이고 사고를 키우는 학문 아니었던가요? 그죠? 네, 그래서 사고력 수학이 사고력을 키운다, 사고력을 안 하면 사고력이 안 큰다, 이렇게 나누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사고력 수학을 선택한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2까지는 풍부하게 간다. 그 다음에 초3부터 초3 이후에도 사고력을 한다 그러면 아주 깊이 있는 것까지도 도전하면서 간다 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 초5아이면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사고력을 안 한다고 해서 사고력이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초5아이면 오히려 교과 제일 심한 문제를 도전할 수 있는가? 도전할 수 있다면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예요. 그것만 해도. 네, 그래서 그 수학적인 심함은 충분히 해가도 사고력이 발전하죠. 초5 내신보다 최상위 사고력을 잘 푸는데 눈높이 연산 5, 6학년 파트를 보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사고력이 괜찮다니까요. 사고력이 눈높이를 한다고 사고력이 저하되는 게 아니고요. 기초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학습이 지루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원리생 같은 책을 만든 거고, 좀 더 풍부하면서,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재미있게 하면서 이 원리도 알아볼 수 있는 거로 만든 거고, 기초학습만 자꾸 반복만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사고력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건 저는 오해시라고 생각해요. 황새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원리생 9버전은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없어요. 예전에 많이 사놓으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초1 남학생인데 원리생 1학년 다 완료하고 2학년 시작해야 하는 단계예요. 탑사고력은 어려워해서 참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되는 문제인데요. 경계를 잘 넘나든다고 해야 될까요? 힌트를 완전히 그냥 줘버려서는 학습의 의의가 떨어질 테고, 그렇다고 힌트를 안 주는 학습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예. 아이와 함께 생각하고 힌트를 적절하게 주면서 아이가 즐길 수 있도록 그 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네. 어려운 게 맞습니다. 같이 생각해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퀴즈 풀듯이 재밌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장제 잘하려면 계속 풀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계속이라는 부분이 지속성이라는 부분보다는 문장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유형 또는 어떤 생각 이런 부분들을 짚어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르기 보복이다, 아니면 이게 수를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예상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접근도 필요한 문제가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푼다라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문장제 문제가 요구하는 수학적인 요구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익혀가야 돼요. 근데 제가 시중의 책 중에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개인적으로 어느 브랜드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신뢰하지 않는 문장제 문제책은 어떤 문장제냐면, 정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말로 되어 있는 거. 아이들이 문장제를 어려워하는 건 비단 말로 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스팀형 문제로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로 되어 있고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고 이런 부분들도 요구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비단 수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두세 줄짜리 문장제에서는 수학적인 요구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어떤 유형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기술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팀형 문장으로 나오는 긴 문장에서 나오는 문장제 문제는 디딤돌 책이라든가 출판사 책들 보면 요즘엔 그런 문제들이 한 문제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독서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능 문제 비슷하지 않은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문장제는 독서 맞아요. 근데 저는 보통 문장제 문제에 대해서 독서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문장제는 그 긴 문장으로 나오는 언어 영역 같은 그런 문장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문장제를 어렵다 하는 거는 사실은 수학적인 요구가 되는 문장제, 두세 줄짜리 문장제, 세네 줄짜리 문장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계속 푼다라기보다는 수학적인 요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풀고 정확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플라토만 유별나게 좋아하고 많이 한다고요? 플라토 가볍기 때문에 좋아하는 아이들 많아요. 플라토는 저는 진짜 어려워질 때까지 그냥 좀 풀어도 되는 학습지라고 생각하는데, 가볍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강 듣고 페드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나쁘지 않다라는 가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집에서 혼자 하고 인강으로 도움받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에게 정말 그 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강 듣고 패드로 수학하고 하는 것도 아이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70분 들어와 계시는데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이게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건 언제나 네, 질문이 몇 개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내년에 5살 되는 아이고 유자수는 언제부터 시작하냐고요? 유자수는 놀이로 하게 만들었으니까 어머니께서 판단하셔야죠. 네. 앉아서 이렇게 끄적끄적 재미있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해 주는 거지 수학적으로 제가 언제부터 시작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 3세가 대상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3세로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해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3세는 학습이 불가능한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이 불가능한 나이라는 건 정말 이렇게 앉아가지고 풀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만 3세로 정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자기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지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세도 되고 4세도 되고. 7세 아이 탑사고력수학 P단계도 다 끝났고 연산 문제집만 진행해도 될까요? 마땅히 할 사고력 문제집이 없는 것 같아요. 사고력 문제집 많잖아요. 많습니다. A단계 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러면 노크 하셔도 되고요. 사고력 노크 A단계 먼저 하시고 탑사고력 수학 A단계로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노크도 P단계였나요? 네, 네이밍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셔도 되고 팩토 하셔도 되고요. 팩토 같은 경우는 레벨 1 하셔도 되겠고 탑사고력 P단계 잘 해왔으면 연산도 연산이지만 사고력 책을 다양하게 풀어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수학적으로는 그게 더 아이에게 주는 게 아이가 얻을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모생 K단계까지 했으면 원리셈은 7, 8세 단계 하시면 됩니다. 연산은 당연히 해야 되죠. 고학년 갈수록이라기보다 공부를 하는데 연산이 방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좀 할 거라고 하면 연산이 기초가 만들어지게 시키는 게 좋고요. 근데 연산이 안 되는 아이들 중에도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연산이 안 된다기보다 연산 학습이 이게 꾸준하게 반복하는 게 수학적인 머리가 있을수록 누구나 꾸준하게 단순 반복하는 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아이가 있고 도저히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도저히 안 되는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 아이들 중에 생각하는 걸 즐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수학 공부를 좀 할 거라고 하면 연산을 기초를 만들어 놓으면 수학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을 하자고 하는 거죠. 네. 연산이 다인 것처럼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드릴 연산 마찬가지 질문이시네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드릴 연산을 해야 한다는 말이 맞나요? 내신 잘 받기 위함이겠죠? 전 내신 잘 받기 위함이라기보다 공부를 충분히 해 나가기 위해서 기초를 단단히 해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많이 따져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이 나오고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데 이걸 이제 정확한 연산으로서 시간과
어떤 실수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기초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내신 잘 받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좀 학습의 뒷받침이 되는 그 기본기를 만들어주는 순서 같은 거죠. 네, 교과 공부를 하기 전에 연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과를 하려고 해요. 근데 분수 곱셈 나눗셈을 잘 못해요, 아이가. 그러면 교과하면서 분수 곱셈 나눗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따박따박 풀게 되고 교과도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근데 학원만 해도 교과 문제집 같은 경우는 거의 2달, 8주 정도면 한 권이 끝나거든요. 8주 정도에 한 권이 제대로 끝나려면 연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심화서까지 들어가서 더 많은 생각을 아이가 요구받으려면 연산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벌써 넘었네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니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사고력 수학 이런 얘기들도 좋지만 이렇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가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는 어머님들께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질문들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명절 휴일증 이런 것들 없으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